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 MC를 맡은 피터 빈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킬에서 온 니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조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각 나라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전문가를 모셨는데 오늘은 김대영 군사 전문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영국 제인스 파원을 하고 있고 K 디펜스 뉴스라고 인터넷 전문 뉴스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전 전문가시네요. 완전 전문가는 아닌데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또.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닉하고 조셉은 평소에도 약간 군대, 군사 관심 있나요? 이제 가족이 다 군대 가족 집안이라서 한 명 이제 말고 삼촌도 해군에서 높은 위치 갖고 있고 그 전부터 계속 다 군인이에요. 아 진짜요? 오 대단한 군사력 가지고 있는 가족이네요. 조셉 씨는? 우리 외가도 외할아버지 사실 한국 계셨거든요. 6.25 전쟁 끝나고 한국의 김포공항 쪽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 한국도 연결됐고 거기에다가 제가 투자도 많이 하는데 요즘 하나 주시고 너무 행복해요. 언제 투자하셨어요? 한 3년 전? 3년 전에? 제대로 타셨네. 제가 2022년부터 작년 1월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근무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아. TOC TOC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22년도에 그때 사실 그때 우리나라 방상이 안 좋았어요. 우크라이나 빵 터지면서 폴란드가 대규모 수출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상황이 급반전했죠. 지금 늦었나요? 애매하죠 좀 약간. 늘 그랬어요. 네, 근데 오히려 요새는 유럽 방산업체들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잘 알아둘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 뭐 여행 간다 아니면 진짜 산다고 하면 본국 친구들한테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약간 전쟁 무섭지 않냐, 북한 무섭지 않냐 이런 얘기 저는 종종 들었고 특히 뉴스 빵 터졌을 때 연락 늘 와요 친구들한테. 어땠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냐면 제가 10년 넘게 이제 괜찮다, 문제 없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한국하고 북한의 광고 보면은 비교 대상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쉬지 않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긴장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싸우거나 진짜 약간 서로 군인들이 약간 뛰어가서 서로 죽이거나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니까 좀 딱히 한국 처음 왔을 때 별로 긴장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신기한 거 한국 수도 서울은 북한랑 막 40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도 뭐 옮기자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전에부터 있었어요. 행정도시 세종 아시죠? 네. 글로 한번 옮기려고 그랬었어요. 이게 너무 강북에만 사람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피난 갈 때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너무 가까운 문제도 있었고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요즘은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보적인 측면보다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분산을 해야 여러 지역이 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세종으로 다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안 갔던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이 부동산 가격과 연관이 있고 이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행정부가 다 이제 옮겨가 버리면 그런 걱정들을 하시겠죠. 서울은 안 지키겠다는 얘기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 담겨 있었죠. 대신에 이제 그 6.25 전쟁 이후에 서울을 요새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정책들을 하죠. 서울을 잘 보시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보통 강이 흐르는 주변에 이제 도시들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동북아시아 쪽 사람들은 이제 산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적인 성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보시면 서울은 기본적으로 풍수해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태풍이 와도 남쪽에서 오다 보니까 서울쯤 오면 이제 많이 세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다 고려한 거죠. 그래서 쉽게 떠날 수 없겠네요. 네. 워낙 좋은 땅이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산 얘기 나오니까 저도 듣기로 아파트 자체가 약간 방어에 유리하다는 점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파트 말고도 방어에 유리하는 건물들 서울에 또 있나요? 남북대화 과정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이고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휴전선 이북 쪽에 보면 북쪽에 보면
북한이 이 장사정포라는 걸 많이 갖고 있어요. 170mm 자주포가 있고 240mm 방사포가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뭐 긴 거는 40km 이상씩 다 돼요. 가깝잖아요. 그렇죠. 40km 정도. 다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슈퍼 가가지고 라면 사고 막 쌀 사고 막 이랬었어요. 사재기. 네, 사재기를 진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서울에 아파트도 많고 건물도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전쟁에서 그런 걸 사용했던 영상들을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피해가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아파트들에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완충 효과를 주는 것도 있어요. 이집트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보통 건물을 질 때 보면 단열재를 집어넣어요. 근데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시사철 거의 온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단열재를 안 넣어요.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건물이 취약해요. 이제 한국은 대부분 다 건물에 지금 단열재를 집어넣고 경보를 빨리 받고 피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가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한 기사에서 봤는데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안에서 그 기관총을 쏠 수 있는 곳이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사진 함께 보시면 저도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런 용도예요? 참고로 하자면 저 기사에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어떻게 진짜요? 코멘트했는지 되게 네, 궁금한데요. 저게 그럼 왜 저렇게 만들어졌냐?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다. 네. 그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이런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지으려면 군 당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요소를 저런 아파트에 집어넣은 거죠. 꼭 있어야 됐어요. 왜냐면 저 아파트가 이제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인데 바로 앞에가 한강이에요. 한강. 이제 90년대, 2000년대 보면 한국군 훈련 중에 하나가 한강을 도하하는 훈련, 건너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실제 봤어요? 이렇게 건너가는. 네, 그래서 이제 부교를 띄워서 이제 건너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잠수교. 그 잠수교. 그것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진짜요? 왜냐하면 이 다리 아래 있잖아요. 그럼 공습이나 포격을 받았을 때 여기는 부서지지가 않잖아요. 그걸로 이제 전차라든가 군용 장비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반포적에 있는 그 네. 잠수. 저런 기관총 쏠 수 있는 걸 만든 게 한강에서 넘어오는 적을 막을 때 저기서 기관총을 쏘면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파주 쪽 가보시면 방벽 같은 게 있어요. 북쪽으로 가는 길에 보시면 맞아요. 도로에 그냥 도로에 갑자기 위에, 그렇죠. 네네. 그 이제 대전차 방벽. 유사시에는 그걸 부셔버리면 그럼 전차가 못 넘어. 북쪽에서 막는 거. 그 정도로 이제 6.25 전쟁의 교훈을 반영해서 서울을 요새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죠. 그 서울에서 그 방어 전략 핵심적인 곳은 뭐 강남, 한강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본격화된 게 강남 개발이에요. 원래 강북에 많이 살았다가 그럼 왜 했냐? 강남 개발을. 물론 이제 강북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강남 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안보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6.25 때 강북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한강 다리 끊기면 이제 피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강이 있을 때. 또 한 가지로는 강북에 있던 중요한 이런 행정 부처들 이런 것도 강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뭐 대검찰청 이런 게 다 강남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다 이유에서 한 거예요. 안보적 측면을 고려한 서울의 인구 분산, 강북의 인구 분산. 그러니까 강남 그냥 발전했던 이유 단순한 땅값을 올리기 위해 이런 것보다 좀 더 안전하고. 근데 또 들었던 얘기 그 서울 지하철은 지하 목표물을 파괴하는 폭탄이라고 들었는데 그 벙커버스터도 네, 읽기 벙커버스터. 힘들 정도로 맞아요. 돼 있다고. 근데 그 이유는 뭐 이건 한국만 포함된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 이제 지하철 역사를 방공으로 많이 써요. 진짜. 네, 왜냐하면 이제 지하에 있으니까 이제 포탄이나 폭탄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방어력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깊숙이 파고들어서 터지거든요. 마포역, 한강 밑으로 해서 지하철이 들어오잖아요. 미국에서 도입한 이제 GBU-28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있는데 그걸로도 뚫기 힘들어요. 워낙 깊은 데 있다 보니까 벙커버스터가 좀 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죠. 그거 일부러 그렇게 만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울에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많잖아요. 거기 이제 고층 빌딩 옥상에 보시면 대공포대가 있어요. 최근 어떤 드라마 뉴토피아에서 봤는데 그거 실제로 있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저도 이제 몇 군데 이제 아는데, 그리고 저는 실제로 거기에 이제 발칸 대공포를 옮기는 헬기로 옮기거든요. 저기다 설치하려고. 헬기를 옥상에 놔요. 최근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고층 빌딩이 있으면은 사실 이제 할 게 많잖아요. 루프탑도 만들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자꾸 높은 건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방공포대보다 이게 건물이 높아지면 물로 가야 돼요. 아, 옮겨야 돼. 아, 그러면 이제 건설하는 회사가 그걸 부담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자기 부담이에요. 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거기 그러면 이제 진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꼭대기층은 또 군병력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못 오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고층 빌딩 만들 때마다 이제 서울 부동산 쪽에서는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다른 도시에 다 루프톱 바, 뭐 수영장 네.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서울은 비교적 없네요.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있는 부동산 사업인데 남북 간의 대치, 그다음에 유사시에는 이제 서울이 공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층 빌딩에는 이거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뭐 도로 위에 뭐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꼼꼼히 다 기억했다는 것을 사실 좀 놀라워요. 그거 많이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도 북한에 더 신경 안 쓴다. 근데 지금까지도 정부가 이제 높은 건물 지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좀 신기하더라고. 제가 와이프한테 2번 전화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돼서. 그냥 전화 2번보다 더 했죠. 전화는 잘 안 하고. 근데 전쟁 때문에 2번 했다고요? 한 2015, 16년에 이제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국방부를 출입했던 때였거든요. 그때 되게 상황이 정말 크리티컬했어요. 제가 이제 국방부를 그래도 꽤 오래 출입을 했는데 딱 그날 갔는데 이 당국자들의 군인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눈에 살기가 막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한국과 미국이 대응 작전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북한이 이제 저런 도발을 하니까 우리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괌에 있는 미국의 이제 BOC 폭격기가 출격을 하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공군 우리 공군 전투기들 다 뜨는 거예요. 다 떠서 이제 합류를 해서 군사분계선으로 이렇게 쫙 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북한 쪽에. 네, 북한 쪽으로 한번 쫙 보여주려고. 무력 시위를 대규모로 하려고. 근데 이제 그 전날이었어요. 당국자들이 내일 만약에 북한이 뭘 하면 살려두지 않을 거다 막 거의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빨리 편의점 가서 생수하고 햇반하고 스팸 사놔. 진짜. 네. 근데 북한이 눈치를 딱 챈 거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하면 진짜 내일 뭔 일이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게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북 회담하고 북한이 이제 유감이다 성명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정리가 한번 됐고 2017년에도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체감을 못 찾았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그때 막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막 내 책상에 이 핵 버튼이 있어 막 이러면서 네네. 텐션이 확 올라갔어요. 연합사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잘못하면 전쟁 날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 갑자기 미국이 항공모함 세척을 동해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시그널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항공모함 세척이 오면 전쟁을 한다는 신호로 미국이 진짜요? 네. 어우. 그래서 항공모함 세척이 동해로 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훈련하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때도 한번 전화했죠. 여보 빨리 편의점 가서 햇반하고 생수하고 스팸 사놔. 스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스팸은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그 세 가지 기억하면 돼요. 저도 약간 비상상. 그때 이제 비밀리에 제3국에서 남북 대화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저러는 거냐.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갑자기 저기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이랑 대표단이 날라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되게 좋았던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네 정권이 위험할 수 있다. 그 뒤로도 한 2, 3개월 정도는 그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전쟁 날 수도 있다. 일반 사람들이 전혀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은 사실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불안정성은 항상 한국은 존재를 한다. 다시 그 서울 방어 시설 생각하면서 혹시 뭐 미국하고 독일에도 그런 방어 좋은 도시 같은 개념이 있나요? 전쟁의 전략이나 전쟁의 기술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유럽 도시들은 한 건물당 막 100년, 200년, 300년 되는 건물들 많잖아요. 그거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전쟁 위주로 만들었던 시설이 있어도 현재 전쟁 위해서 되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환경이나 삶의 질 올리기 위해서 많이 개설되고 있고, 그래서 독일은 아마도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군대한테 싱크로니즘 많이 쓴다고 해도 도시 자체는 확 바꿀 수는 없으니까. 바뀌는 속도도 너무 다르고. 근데 미국에 그런 도시 뭐 있나요? 도시라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살았던 유타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로키 산맥이 있고 거기에다가 힐 에어포스 베이스라는 데 있어요. 미국 주요 에어포스 베이스 중 하나인 거기 공군 그런 네. 땅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어디 군대 거기 들어가려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했겠죠. 산 같은 거 있어서 안전하니까. 그러면 약간 서울 도로, 뭐 지하철, 한강처럼 방어 전략에 좋은 시설 미국에나 아니면 독일에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차, 2차 세계대전 방카들도 이상 쓰지도 않고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용어로 뭐 클라피든 카페든 뭐 그런 거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윅 4는 보셨죠? 그 영화. 거기서 그 뚱땡이 악당에 나오는 그 클럽이 실제로 존재하는 군대 클럽이에요. 시설이었구나. 뭐 애초에 솔직히 옛날에 썼던 벙커는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벙커도 약간 비밀스러운 어딘지 모르는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 전쟁 때 이미 한번 쳤으니까 어딘지 다 알고 또 다시 쓰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미국 러시아 냉전 그때 만들었던 유럽에 있는 벙커들은 천자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 도시 위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 땅 되게 넓잖아요. 군 장비나 그런 거 옮기는 게 문제였거든 원래. 그래서 미국은 사실 독일 따라서 만든 건데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실제 이름 보면 사실 뭐라 해야지? Road for Defense or something?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전에는 말 그대로 산 많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만들면서 2차 세계대전 딱 확 빨리 갈 수 있게 만든 거죠. 그것 때문에 그쵸. 약간 만들었다. 그쵸. 기자님이 생각하기엔 미군이나 독일군 그 군사력으로 서울 뚫을 수 있는지 아니면 택도 없다. 독일은 택도 없어. 서울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1,000만 명이죠. 인구가 1,000만 명 되는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말해요. 보통 이제 아시아 쪽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 육군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럼 이 메가시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해야 되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제 미중 간의 그런 갈등도 있고. 잘 보시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럽보다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인구도 훨씬 더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여러 나라들도 사실 이제 그동안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한국, 일본, 중국 할 거 없이 경제 성장이 높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한국만 해도 독일에 이제 벤츠, 아우디, 뭐 BMW, 독삼사 자동차도 많이 구매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메가시티가 너무 많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은 이제 이라크전을 겪어보면서 많은 시가전을 겪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에 두세 명만 들어가서 저격수 같은 스나이퍼 같은 사람도 있으면 굉장히 이걸 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라크전 때 이제 미 육군들이 이런 시가전하는 영상을 보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전투기를 부르는 거예요. 공습을 때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경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건 이제 미군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한미 간의 연합 훈련할 때 보면 북한이 그 지하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하 시설을 이제 점령하는 거. 북한에 잘 보시면 뭐 핵시설도 있고 화학 무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렇죠. 살인당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김정남을 죽이는데 사용된 게 화학무기예요. 네네네. 네, 막 입에 뭐. 화학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은 김정남 한 명 죽이는데 화학무기 쓴 거예요. 그만큼 북한이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노하우가 많다. 이게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약간 이제 주제가 약간 벗어났지만 그만큼 이 메가시티에서 전투를 수행한다는 거는 공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다 파기 안 시킨 이상의 약간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도 않죠. 사실 이 메가시티에서 싸운다라는 거.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조셉은 약간 미국 입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죠. 돈 많이 들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냉정하네요. 미군 안 되는 거 없긴 한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미군도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자산의 싸움이다. 왜냐면은 이거 오래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경제 잘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드론 기술도 많이 이제 연구하고 있고 왜냐면 드론 200불 드론 하나로 탱크 하나 부실 수 있는 거면 그거 되게 가성비 있는 거죠. 좋은 거잖아요. 이제 돈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돼. 그럼 독일 입장에서 닉은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 서울 뚫을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나요? 영국이니까 축구 이야기 좀 할게요. A팀이 다 쉬고 있는데 벤치에 있는 앉아는 B팀 보내면 되겠냐고. 아, 지금 독일 약간 그런 아니 우리가 상황이야. 지원 부대인데 전체 나라가 그냥 지원 부대인데 뭐 하겠어요. 우리는 한때는 독일 사람들 무서워했겠지만 우리가 병화주의자예요. 그래서 많이 쉬고 있었다. 이제 컨디션 안 좋다. 독일은 군인 기술력이 뛰어넘다고 어디 가도 인정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쓰지 않아요. 다 팔기만 해요. 우리 군대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기술 거의 쓰지도 않아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격적인 군대 만들기는 불법돼 있어요. 그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다 금지시킨 거예요. 애초에 그러지 말라고. 그냥 지금 있는 군대도 방어력적으로 개설돼 있고 별로도 없고 그래서 독일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방어 위주만 약간 할 수 있다. 기자님도 아까 전쟁 거의 날 뻔 그런 사건들 얘기했으니까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한국의 탑3 안전한 도시 약간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이번에 처음 받아봤어요. 아 진짜요? 사람들이 많이 안 물어봐요. 약간 가족 있는 분들 조금 많이 안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막 하다가 요즘이 또 인공지능이 대세잖아요. 챗 GPT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챗 GPT에 물어봤는데 네. 세 동네를 꼽더라고요. 오. 제주도, 네. 그다음에 강릉, 오. 전주 이렇게 세 군데를 꼽는데 강릉 좀 의외인데요. 좀 북한이랑 그건 약간 가깝잖아요. 인공지능이 약간 미스를 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도 일단은 제일 멀리 떨어져 그렇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주. 전주가 왜? 휴전선과 거리가 있고 비옥한 곡창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식량과 관련된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죠. 쌀은 구하기 쉽겠죠. 네. 그런 점 생각했을 네. 때. 그다음에 이제 부산. 부산은 왜냐면은 항만 도시고 사실은 이제 6.25 전쟁 때도 만약에 부산이 없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저는 북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기까지 쳐들어왔잖아요. 네, 거의 이제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 거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도 6.25 전쟁의 교훈을 많이 반영을 해서 서울같이 만든 부분도 적지 않아 있어요. 보통 이제 산꼭대기에 다들 이제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살던 그러니까 대부분 남쪽 지역이죠. 오늘 네. 부산 가는데 계속 있어야겠다. 오르면 안 되겠다. 부산도 그때 역할 했으니까 지금도 괜찮겠다. 약간 이런 얘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6.25 전쟁 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100% 안전하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먼 거리니까 그렇죠. 뭐 어디서나. 거의 이제 뭐 ICBM급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어딘가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시가 되면 가장 필요한 게 사실 식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죠.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한국의 그 고속도로가 전쟁 났을 때 조금 쓸모 있다, 큰 역할 한다는 말 들었는데 어떤 역할이에요? 군 병력이나 물자를 이동시키는 신속히 이동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이 고속도로의 임무 중에 하나가 유사신역에 전투기가 뜨고 내립니다. 고속도로에. 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중에 몇 군데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이 구간을 안 쓰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수원 가는 경부고속도로 있죠. 거기도 몇몇 구간은 설정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설정돼요? 뭐가 달라요? 평시에는 고속도로인데 훈련할 때 보면 거기 이제 싹 치워야 다.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끔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가 내려서 급유를 받거나 아니면 무장을 달고 다시 이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 옛날에 했었어요. 진짜요? 고속도로를. 네, 오토반. 네, 오. 지금도 간혹 훈련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 만든 전투기 하나 있어요. 그리펜이라고. 개발할 때부터 최대한 짧은 거리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고속도로에 쓰려고 그런 용도로 아예 전투기도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공군기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만약에 탄도미사일 쏘고 그러면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서 연성간을 내려서 이제 급유도 받고 무장도 달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부 고속도로 만들 때부터 그거를 이제 개념을 집어넣은 거죠.
비상 랜딩 같은 거 해야 되면은 그거도 가능한 위주로 쓸 수 있으니까 유지하는 건 나쁠 건 없어요. 미국도 비슷해요. 근데 미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미국의 모든 공군 그런 베이스 다 없앨 수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이동 수단으로 쓰는 거죠. 땅 워낙 넓어서. 그리고 F-35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뜰 수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미 본토 내에서도 저런 훈련을 해요. 만약에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진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아마 미 군 기지부터 먼저 때리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전력을 이렇게 분산하는 훈련을 많이 해요. 아, 미국에서 네. 한 곳 말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허브 기지에 있는 전력들을 조그만한 기지로 막 전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속도로 이착륙 같은 것도 하는 게 그런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 한 곳에 다 몰려 있으면 좀 단점이 많죠. 근데 중국 직접 미국 때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참고로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그 대만 국방부에 등록된 유일한 한국 기자예요. 2019년에 제가 베이징 갔을 때 한번 그 중국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네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 생각이 있냐? 그때 그랬거든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23년도쯤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중국 군 연구도 하고 뭐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사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과연 그런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 좀 많이 생겼잖아요.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 나면서 독일도 이제 전쟁 대비 시작해야 되겠다, 투자해야 된다, 그런 기사들 많았는데 독일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기술력은 좋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직접 쓰지 않고 수출하는 위주로 팔기만 하는 거고,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독일 군대는 자기 군인들한테 너무 막대한 거 아니냐. 어느 정도 기사가 떴냐면 독일은 총기로 훈련하지 않고 브룸스틱으로 훈련한다는 그런 걸로. 진짜요? 너무 군인한테 돈이 안 쓰고 미국 덕분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조금 실행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커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면은 주변에 어떻게 볼지, 그냥 솔직히 아직 100년 되지도 않았는데 군대한테 그렇게 신경 쓰면은 주변 나라들이 그거 그렇게 기뻐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빠지면은 유럽 내에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기는 해야 되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그래도 독일 사람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우리 교육 시스템에 돼 있어요. 우리가 잘 못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독일은 군대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트럼프는 지금 선임되면서 약간 유럽에 뭐 도움 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여러 아니고 가지. 아예 안 도와주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솔직히 유럽 입장에서 저도 잘 몰랐는데 유럽 자기 스스로 투자 진짜 안 했다고 방어에 그거 맞긴 대해서. 하죠. 그래서 미국이 조금 억울만 했다. 근데 트럼프는 해결했다. 약간 이런 평가도 한다고. 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쪽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미국한테 이제 되돌아서 악질 될 수도 있어요. 유럽 전체적으로 미국한테 너무 의지가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유럽은 여러 가지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은 큰 당이다 보니까 한 나라지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랑 다를 거 없어요. 한 주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유럽의 한 연합으로 진짜 강화돼 있고, 진짜 미국처럼 움직인다면 땅 인구하고 식류, 그러니까 리소스 같은 거는 재화 미국보다 많아요. 미국이 빠지는 쯤에 유럽 하나 다 합치면은 유럽이 더 강해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거는 미국한테 결론 나중에 되어봤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한테 기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계적으로 봤을 때 자기 당에서만 움직이는 건 요즘 별로 안 좋잖아요. 국제적인 세상인데.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네. 엄마는 스코틀랜드 사람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물론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관련된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냥 미국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면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 군사력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흔히 한국의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혹은 덕후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지칭하는 게 있어요. 천조국이다. 국방비를 천조 쓴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항공모함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처음으로 스텔스 전투를 만들었고 핵 전력 관련돼서도 사실 이제 러시아하고 거의 뭐 비등비등한 1, 2등을 서로 다투는 천하무적이죠. 세계 1위의 군사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약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렇죠. 그런 거 거치면서. 겪으면서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세계 최강대국이 됐죠. 왜냐면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 순간에 네. 그리고 그게 10년 때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지금 약간 상황이 좀 달라졌죠. 조셉 생각은 어때요? 미국의 이 군사력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유? 결국에는 돈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군사력 가지려면 경제 많이 돌아가면서 자원 이제 많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기술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 중국이 미국보다 잘 만들 수 있다는 이유는 공장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훨씬 싼 값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전쟁 나면 미국이 배 이제 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다 만드는데 한 뭐 10년 걸릴 거고 중국은 하루에 10배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전쟁 특히 중국이랑 전쟁 나면은 이제 앞으로 바꿀 수 있. 미국 땅은 괜찮아요. 미국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미국 땅 걱정 안 하는데 대만이 이제 지키는 데에는 미국 실제로 중국이 대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도 떴는데 그 터미네이터처럼 약간 킬러 로봇 이런 거 생길 수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이에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미공군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CCA라고 해서 무인 협업 전투기라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1000대를 도입하려고 해요. 이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 보시면 이렇게 무인 공격기가 날라와가지고 막 누굴 암살한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이제 리퍼나 프레데터 무인기들은 이 사람이 조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미 공군에서 하는 CCA는 어떤 개념이냐면 뒤에 전투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F-35 같은 전투기가 있으면 앞에 이런 무인기들이 앞에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조종석에 있는 조종사가 터치 스크린 방식 거기서 이제 공중전 버튼을 뚝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공중전을 하는 거예요. 전투기를 요격시키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향후에 저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지시하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이 살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륜적인 문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크게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현대 인수한 마스터 다이내믹스도 하나지 로봇 만드는 거 네, 보셨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그냥 총 하나 올리는 사람도 많아요. 중국도 비슷한 거 만들었고. 그러면 뭐 로봇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전이 약간 그런 형상이 돼가고 있어요. 언맨디드 그라운드 비커에서 무인 지상 장비들이 거기다 얘기해준 대로 총을 달고 뒤에서 이제 게임하듯이 두 군데서 같이 막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현실화돼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대 그거 직업으로 이제 설치했어요. 드론 파일럿이나 뭐 게임기 하듯이. 맞아요. 또 미국은 다른 나라와도 이렇게 합동 군사 작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했고요. 조셉이 생각했을 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작년에 물어봤으면 100% 도와주겠다고 대답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전쟁 나면은 미국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실.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미국 직접 군인 투입 안 했는데도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싸움이었어요. 우리 돈만 주면은 그렇죠. 러시아 계속 약해지는 건데 미국은 한 명도 안 죽고. 근데 트럼프는 그것도 싫대요. 그러면 한국이랑 실제로 우리 동맹국인 한국한이랑 전쟁 나면 실제로 투입할까요, 사람들? 영국 분 계시고 독일 분 계시고 미국 분 계시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과 관련해. 아마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시면 유엔군 사령부가 있죠. 네, 우리 아버지가 그거 네. 했어요. 네. 작년에 독일이 이제 유엔사에 가입을 했고 미국은 원래부터 있었고 유엔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제2의 6.25 전쟁이 터진다. 그쪽 나라에서 병력이 옵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협정을 맺었어요. 일종의 서약을 했는데 영국은 다시 꼭 참전할 거다. 미국은 뭐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은 의료 지원을 해줬거든요. 독일은 신기한 거 양쪽에서 의료 지원했어요. 북한에도. 서독은 한국, 동독은 북한 쪽으로. 유엔사 회원국이라는 그 공통점을 갖고 계시죠. 이거 영어로 collective security라고 네, 하죠. 맞아요. 합동 안보. 네. 그게 지금까지 잘 약간 평화를 지켜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좀 걱정이네요. 근데 문제도 거기는 미국이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강국이라서 미국한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잘해주세요 미국. 그럼 미국 얘기 나온 김에 군사력뿐만 아니고 총기 합법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진짜 선진국 중에 많진 않은데 그러면 실제 뭐 총 이렇게 상점들이 많아요? 총 파는 곳이 여기저기 동네마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근거에 총 한 6대나 있고 그래서 저도 2개 제 거예요. 미국 혹시 월마트 아세요? 월마트? 네. 거기서도 총 팔아요. 그 안에 안에서 이제 팔죠. 뭐 라면 옆에 총? 뭐 이런 식으로. 총 사실 직원이 있고 거기 가서 등록하고 다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주마다 조금 틀리지만 그리고 미국은 스타벅스도 있잖아요. 스타벅스보다 총 매점도 많아요. 말이 안 돼요. 그거도 많이 하잖아요. 그 간페어. 그죠. 총 밥업 같지. 코엑스에서 막 한국계 새로운 LG 모니터 회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새로운 총 뭐 나왔고 기술도 보러 하죠. 가고. 그죠. 근데 왜 총기가 합법인지 다른 나라도 되게 약간 의구심 많은데. 사실 니나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영국이랑 이제 싸우면서 혁명하면서 독립했잖아요. 미국의 그 헌법 만들면서 수정 헌법 조 2조 모든 사람들이 총 가져 권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전쟁 되니까. 날까봐. 정부가 우리한테 뭐 잘못할까봐. 왜냐면 그때 우리 정부였던 영국이 우리 계속 이상한 짓 했으니까 우리 다시 살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원래 정부 좀 신뢰하지 않은 타입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누구나 이제 총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거 내 거다. 내가 어찌 보면 나랑 내 가족 구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든 나라에 그런 법이 있지 않을까?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다. 달라요. 이거 자기 집 지킬 수 있는 거랑 미국은 다른 사람 들어가서 다른 군대 들어가서 아니고 미국은 미국 군대가 자기 시민들한테 무슨 짓을 할까봐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관리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도 이런 이슈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원래 있었던 나라랑 이제 분리되면서 생겼던 나라는 많이 없긴 하죠. 뭐 영국은 많겠죠. 그렇죠. 호주, 카나다 뭐 많은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니네들만? 우리는 너희들한테 잘했는데 너 왜 이래? 그런 그러면 총기 그 소유의 약간 장점하고 단점 뭐라고 생각해요? 많은 미국인들 진짜 좋아하고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단점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총기는 안 사죠. 이거 미국에 많이 있는 일인데 이게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모르는 거는 미국에 한 2000년대부터는 별로 없었어요. 총기에 대한 법이 똑같았는데도 그때 총기 난사라는 개념은 우리도 처음 일어났을 때 너무 놀랍고 너무 왜 이거 뭐지? 왜 이러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2000년대부터 거기서 터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 전에는 그렇게 많지 그 전에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장점은 말 그대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들이 내 집 들어왔을 때 실제로 총 보유하고 있으면 사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것도 미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애들이 갑자기 총 들고 부모님도 관리 잘 못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집에는 다 근거 있는 거고. 한국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 북한도 위에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서 뭐 총 소유가 합법이다. 그러면 말이 좀 미국보다 오히려 더 될 것 같은데 왜 불법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도 총기와 관련돼서 몇 번 혼란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8.15 때 이제 일본에 해방될 때 그때도 이제 많은 양의 총기들이 사실은 유실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이걸 다 수거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로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무장 폭동도 일으키고 막 테러도 일으키고 45년부터 6.25 전쟁 전까지 이런 혼란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이 총기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두 번째로는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 때 수많은 총이 물론 군대에서도 쓰지만 수많은 총이 풀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6.25 전쟁 이후에도 사실 그런 총기 사건들이 심시찮게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 이제 한국에서 보기 힘들지만 총으로 누군가를 암살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6.25 전쟁 이후에도 몇 번씩 있었어요. 왜냐면 총이 많이 풀려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북한 문제 간첩들이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그 드보크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앞에 이제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다가 그 간첩들이 그걸 묻어놓은 거예요. 총하고 무전기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드보크라에서 심어놓고 깜짝 놀랐죠. 내가 걸어서 맨날 가는 곳인데 거기 땅 안에 이제 산에다 그걸 파묻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용도로 수렵이라든가 이런 거는 라이센스를 갖고 쓸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갖는 거는 좀 이제 많이 제약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약간 인식이 되게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거의 총기를 안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유럽도 거의 다 이런 인식이지 않을까? 미국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다 라이선스죠. 총을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총을 가질 수도 있고. 사냥 같은 거를 위해서. 뭐 사냥이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라이선스 갖고 있고. 주마다 다르긴 한데 근데 저도 이제 훈련 받고 그렇죠. 근데 독일은 그 차이는 이제 누구나 라이선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전 총 라이선스 갖고 싶어 이제 학원 가서 빵빵하고 라이선스 받았어 하지는 않아요. 제가 학원 간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유럽에서 하진 않은 거죠. 독일에서는 직업이랑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영국도 라이센스도 있긴 있는데 사냥에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친구 아버지 있긴 있었어요. 뭐 새. 근데 그 총 종류도 다 정해져 있어요. 막 핸드건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고 약간 긴 샷건 같은 거 그런 위주고. 미국은 좀 특이했어요. 그거 사실 그럼 집에서 보관해요? 그렇게 하면은? 집에서도 보관 가능한데 그것도 진짜 철저하게 막 락도 걸어야 되고 이런 거 다. 제 사촌 동생 한 명이 그거 concealed carry라고 해서 이제 숨겨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자기 그래서 자기 막 팬티 옆에 이제 붙이면서 이렇게 본인이 교회 갈 때도 챙기고 간대요. 혹시 일이 이거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예시를 들자면 사실 저 독일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일 한번 갔어요. 친구랑 다 같이. 근데 어디 독일 마을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제가 너무 안전하고 너무 평화롭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사촌 동생이 지금 내가 어디 습격 당하면 총기 없으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있고 총기 갖고 있을 때보다 총기 못 들고 다니는 독일이 더 위험하다 생각하는 미국이. 저는 당연히 안 그러지만 미국 사람도 있다. 일단 닉하고 조셉한테 묻고 싶은 거 그 한국 군사력에 대한 생각 뭐 지금 하고 뭐 처음 왔을 때 저는 일단 한국 왔을 때 청지 외교학과 다니러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았어요. 오.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렇고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가 왔을 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말고는 한국이 1등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오 그때도 지금도 그쵸? 땅 넓고 돈 많은 나라 빼보면 한국 거의 무조건 1등 아니에요? 오 진짜 왜냐면 기술도 좋고 말 그대로 땅값으로 좋은 거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훈련 계속 하니까. 오, 그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면 두 분이 생각했을 때 세계적으로 매드일 것 같아요. 군사력을 따졌을 때. 몇 년 동안 이미 계속 전쟁 중인 국가라서 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런 큰 국가들 포함해서 그래도 톱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오 하이파이브 진짜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국의 그 Security Council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맞아요. 내 머리석에 치웠어요. 아무튼 그 5개 이제 다 하고 탑5 프랑스하고 영국은 요즘 그렇게 강하진 않아. 무시하지 마요. 아니 무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군 부대는 영국하고 프랑스는 아직 좋기는 한데 전체적인 군대는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한국 6위, 7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본국은 매드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무조건 1위. 넘어. 독일은 매드 정도? 뭐탑 10? 우리가 들어가긴 하나? 어디 위로? 꼴찌예요? 세계적으로 꼴찌 아니겠죠? 그렇게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도 있으니까 아우 근데 높이 생각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기술력은 아니라서. 그럼 기자님 예. 알려주세요. 약간 한국 군사력은 매드예요. 또 세계적으로 이 기관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은 아닌데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거기 보면 이제 5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했잖아요. 네.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지수 분석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여기 계신 이제 미국은 핵무기가 있잖아요. 재래식 무기로만 하면 우리나라가 5손가락에 들 수 있어요. 오. 독일 공군이 전투기가 한 100여 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는데 한국 공군이 한 330여 대. 그렇게 많아. 네, 미국은 한 1000몇 대 되고 미국 공군만 1000몇 대 되고 근데 우리 이 한국군이 미군을 앞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주포. 육군의 현역에 있는 자주포는 수백 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육군은 자주포만 2,000문이 왜 그렇게 많아요? 북한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장사병포가 뭐 수천 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대응을 해야 되니까 미국 이겼네요. 그거는 미국을 앞섭니다. 총 순위를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 수를 다 따져서. 네, 병력 수라든가 무기 수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지수로 만들어서 이걸 계산하는데,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재래식 전력이고 여기는 뉴클리어가 있으니까 뉴클리어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사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순위에서 이제 이걸. 근데 탑5라고 하면은 사실 궁금해요. 그럼 UN 안보리에 빠지는 누구보다 앞섰는지. 무조건 미국이 1위고 중국 2위, 러시아 네. 3위일 거고. 재래식 무기 실적 수준 이런 거 고려해 보면 영국, 프랑스는 앞서죠. 한국이 네. 무시해도 됐네요. 미안해요. 네, 한국이 앞서가 있네요. 오, 근데 그 차이가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지 않아서 전쟁한 지 꽤 됐죠. 그래서 한국 만약에 전쟁 끝나면은 몇 년 지나면은 거기도 들어가는 투자이나 그런 거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근데 북한은 또 핵무기 있는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34위라는 말이 있는데 핵무기 있으면 아까 뭐 게임이 좀 끝난다 이런 표현했는데 북한이 왜 이렇게 낮은 순위예요? 이제 재래식 전력만 봤을 때 그런 건 좀 많이 없어요, 북한이요? 많이 있는데 다 오래된 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있지 않아요? 북한이 완벽하게 뭘 가져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 그런 에어쇼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2016년인가 중국에서 하는 주화 에어쇼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 분을 한 명 만났어요. 그분이 아마 그때쯤에 북한에서 원산 에어쇼를 했었어요. 그 오스트리아 분이 거기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하는 얘기가 지금 북한 공군이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6.25 전쟁 이후 때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거든요. 아, 자기는 그런 클래식 전투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약간 클래식카처럼. 아, 이게 맞네. 사실은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저도 사실은 요즘 최신 전투기보다는 오히려 옛날 전투기가 더 좋은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진짜요? 전쟁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약간 보는 사람. 또 한 가지로는 대부분의 지금 여기 계신 국가들의 군대들은 사실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방에 이렇게 북한군들 보면 농사를 져요. 왜냐면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군인이 훈련해야 될 시간에 농사 짓고 뭐 양 기르고 뭐 이래요. 그것도 해야 되는 거야. 네. 필수적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실제적인 군사력 지수로는 사실 많이 낮은 거죠. 그럼 본국 군사력 1위, 이쪽은 14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이제 돈 많고 기술 좋고 말 그대로 훈련 계속해요. 미국은 세계에서 어디 전쟁이 있든 미국 직접 아니더라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약간 그런 역할 뭐 2차 세계대전부터 그냥 해온 거죠. 올해까지. 올해까지. 독일은 약간 반대 케이스로 약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쵸.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이제 규제적으로 그렇게 됐었고 그냥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군대한테 투자 많이 할 수도 없고 방어만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일본 군대는 Defense Forces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자위대. 그렇죠. 우리도 그 이름은 똑같죠. 군대 아니고 나라 시키는 부대. 연방군 그렇잖아요. 네. 연방군. 그러면 한국은 이제 일본 군사력을 추월했잖아요. 그 이유는 국방비 차원에서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이 올라온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만큼 이제 국방비 지출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북한과 대치하다 보니까 지상전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육군 병력이 많죠. 일본도 이제 물론 육상 자위대 병력이 많긴 하지만 주 초점은 해군하고 공군이 좀 세죠. 섬이니까. 네, 섬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은 모병제를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징병제라다 보니까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사실 좀 조금 들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모병제다 보니까 병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을 또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도 걱정이 되는 게 갈수록 이제 인구가 줄잖아요. 한 해 한 해 군병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25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50만 명이거든요. 육해공군 해병대 다 포함하면 50만 명인데 향후엔 더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게 근데 일본은 이제 평화헌법 때문에 그동안 이제 무기 수출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만들 때부터 이제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2년도에 이제 폴란드 대규모 방산 수출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최근에 이제 KF-21 전투기 뭐 이런 것들도 독자 생산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일본은 과거에는 이제 자기네들 무기를 스스로 만들었는데 시장의 수요가 국내적인 수요가 계속 줄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일본은 국방비가 늘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늘어나도 국산 무기를 좀 더 많이 사는. 그러면 그쪽에 돈이 나가는 거고 여기는 약간 국내로 계속 국내로 계속 돌리고 도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네요. 네. 2025년 대한민국 일본 그 해군 전력을 비교한다면 뭐가 차이점이고 뭐가 제가 비슷해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영국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해군력은 그래도 지금 세계적인 해군력을 갖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의 중요성이 크다 보니까 한국은 없는 예를 들어 항공모함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27척 체제라고 해서 27척 디젤 잠수함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1척 한 6척 정도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그 장보고 3 잠수함이라는 3,000톤급의 잠수함인데 여기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디젤 잠수함 중에는 전 세계에서 사실 유일하게 거의 그 원래 안 들어가잖아요.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우리 이제 북한이라는 아. 주적이 있기 때문에 잠수함 발사 상금제 집어넣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수출 시장에서는 조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지만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에도 한국 해군보다는 사실 좀 많고 미 해군도 이지스 구축함이 있거든요. 한 10,000톤이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지금 2만 톤짜리 이지스 구축함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세계적인 일본이 그냥 해군용으로 봤을 때는 탑5 안에 들죠. 근데 한국도 이제 점점점 탑5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잠수함도 국내 기술로 만들었어요. 작년 11월에 실제로 가서 봤어요. 만들어진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잠수함 기술은 여기 이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독일 기술이 사실 아 진짜. 80년대 이때 해군이 잠수함을 가지려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미국은 당시에 한국이 잠수함 갖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고 반면에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프랑스도 보고 독일도 봤는데 독일 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가 워낙 유명했고 독일 잠수함 중에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어요. 209급 잠수함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들여왔죠. 한 척은 독일에서 먼저 만들고 나머지 8척은 한국에서 건조를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독일에 갔는데 처음에 이제 독일 분들은 생각한 거예요. 한국이 만들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기술자분들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못 적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적어서 가져가면 이게 기술을 가져가는 거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 끝나고 가서 방에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줘. 네,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완전히 잠수함을 한국이 그거 되게 잘해요. 예를 들면 KTX도 사실 원래 프랑스 기차 네. 기반으로 해서 한번 수입했는데 프랑스랑 같이 만들고 근데 네. 다음에 KTX 만들면서 진짜 한국에서만 만들고 이제 3장까지 나왔고 네. 한국 잠수함도 진짜 위치는 어느 정도예요? 그 디젤 중에서 뭐 그러니까 획가는 좀 지금 이제 다르지만. 디젤 잠수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00톤급부터 3000톤급까지 있는데 제일 큰 게 3000톤급이죠.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든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유럽을 보면 이제 스페인, 일본, 한국 3개 국가 정도. 아 근데 영국에서 이 기사 봤는데 최근에 카나다랑 미국 사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카나다한테 제공한다고 잠수함 같은 기술하고. 캐나다 해군이 그전에는 영국에서 퇴역한 제식 잠수함 썼어요. 디젤 잠수함.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되다 보니까 새로운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 만든 장보고 3 잠수함을 좀 염두에 두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도 잠수함을 새로 도입해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도 후보로 들어가 있고 이제 독일에서 만든 잠수함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은 네. 독일에서 배웠는데 이제 경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유명한 게 조선이잖아요. 그 배를 만들 때 보면 독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구성품이 들어가요. 그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독일 이 조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이 구매하는 커스터머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회사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협력이죠. 만약에 다 혼자서 만들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가 뭐 조작 문제나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미국하고 독일도 뭐 유명한 잠수함 있어요? 미국은 버지니아 클래스 유명하죠. 미국은 다 핵잠수함이고 여기는 디젤 잠수함 안 만들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하고 한국은 디젤 잠수함. 그럼 한국 새로 나오는 그 잠수함이 얼마나 오래 돌아다니다? 왜냐면 핵의 거의 장점 그거잖아요. 이제 다시 안 이제 올라오니까. 한 달 가깝게 한달 정도? 작전할 수 있고 음. 다음 잠수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써요.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장점이 충전도 빨리 되지만 출력을 또 빨리 낼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죠. 폭발 위험성. 한국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패키징을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나게 했는데 요새 전기차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 많이 나오잖아요. 다음 잠수함은 지금 전고체 배터리로 하려고 해요. 아 위험성 떨어뜨리려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주목받는 게 SMR 소형 원자로가 주목받잖아요. 그런 소형 원자로를 우리가 만든 잠수함에 집어넣는 것도 향후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미군하고 한국군 많이 같이 일하고 그랬잖아요. 뭐 한국 내에도. 그러면 실제로 미군이 한국군 어떻게 평가하는지. 몇몇 매체에서는 이제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그런 군인들도 실제로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전 그거 같아요. 이제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이 연합훈련을 매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 입장에서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비교하자면 이 미군이란 존재는 히딩크 감독 같은 존재예요. 미군이 사실 전 세계 여러 군대를 트렌드를 이끄는 군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한테 뭘 배워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같이 있으니까 같이 훈련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의 그런 능력도 미국과의 연합 훈련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아마 한국만큼 미국이랑 같이 훈련 많이 하는 나라 네, 없지 않을까요?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 상태이고 막 한국이랑 거의 매년 막 여러 계속 하잖아요. 일부 주한미군 사령관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토는 이게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해보고 저 나라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막 여러 나라다 하다 보니까 집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반면에 이제 한국은 한국군하고 주한미군만 딱 있으니까 한미 연합 사령부도 있고 협조 체계들이 잘 갖춰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미군에서도 높게 평가를 하죠. 과거로 돌아보면 이제 베트남 전쟁에도 우리가 참전했었고 이라크도 자위총 부대 갔었고 미국이 하는 전쟁에 우리가 또 같이 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이죠. 최고지. 그래서 지금 트럼프 말하는 게 말이 안 돼. 한국도 우리 막 엄청 많이 도와줘요. 관계가 되게 끈끈하고 다른 언론사에도 약간 한국 그 군사력 그런 평가했을 때 되게 높게 해놓은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로이터스 찾아보니까 한국 기술로 미사일 이렇게 인터셉터 약간 잡는 거 방어하는 거 개발했다고 북한이 막 위협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 개발하고 잘 개발한다. 천궁2라는 미사일인데 천궁2 미사일이 좀 특징이 있어요. 요격 미사일인데 미사일을 직접 충돌해서 요격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어려워요. 총알을 맞추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뭐 우리나라 이 정도 있으니까. 진짜 네. 그거밖에 없어요 거의. 이 천궁2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중동 UAE에 수출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23년도에 UAE에서 하는 큰 방위산업 전시회가 있어요. 거기 갔었는데 만수르 아시죠? 만수르. 맨시티로 유명하잖아요. 뭐야? 그때 이제 그 UAE에서 전시를 하면 UAE는 왕이 있잖아요. 로열 워킹이라는 걸 합니다. 전시회장을 왕하고 이제 만수르 형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우리 한국관이 이제 딱 있었는데 거기 이제 천궁2 왕이랑 만수르가 와서 이제 설명 듣고 그랬었어요. 중동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중동에서 약간 특별히 인기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기술.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 회사들은 물건을 파는 데만 좀 급급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이런 나라들이 원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자국 내 방위 산업을 좀 키워야 된다는 게 되게 강해요. 한국은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기존의 뭐 유럽 국가라든가 미국 국가들은 이거를 주기에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또 경쟁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안 하려고 그러죠. 반면에 이제 한국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려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아요? KF-21이랑 뭐 F-35 비교하면 F-35 조금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네. 근데 가격 대비했을 가성비. 때 가성비가 한국 1등 탱크도 에이브럼스상이 M2 에이브럼스 제일 좋은데 네. 그거 너무 비싸서 이제 폴란드나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거 안 사고 이제 한국 탱크 훨씬 많이 그렇죠.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 K2 전차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시작은 처음 만든 전차 K1 전차였어요. K1 전차가 되게 재밌어요. K1 전차의 디자인을 해준 거는 미국이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엔진 트랜스미션 파워팩이라고 그러는데 파워팩은 독일산이었어요. 국산화 해야 된다. 국산화해서 지금은 사실 국산 파워팩 엔진을 쓰는데 사실 이제 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예요. K9 자주포도 이 자주포 자체는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파워팩은 독일 걸 썼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것도 국산화를 했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2017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K9 자주포를 UAE하고 사우디에 수출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 생겼냐면 그때 이제 사우디 빈살만이 등극을 하면서 튀르키예에서 아마 그 사우디 기자를 암살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정부가 엠바고를 걸었어요. 수출 못한다. 그래서 그거 쓰고 있으니까 한국도 못 수출하는 그래서 거야. 수출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국산 파워팩을 만들어서 이제 이집트도 수출하고 지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럼 수출 얘기하는 김에 미국하고 독일도 주로 어떤 무기를 어디를 수출하나요? 뭐 독일은 자기 쓰지 않은 거 다 수출하는 거. 근데 주로 약간 타겟하는 국가들도 있나요? 뭐 중동이? 뭐 이집트, 이스라엘,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뭐 전차 같은 거 많이 사더라고요. 국민들의 육향 물어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버는 거 좋기는 한데 전쟁 관련한 무기나 기계들 파는 거는 전쟁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군대도
물건들 쓰지 않은데 우리 군들도 좀 챙겨야 되는 육형도 요즘 나오고 있고. 좀 반대도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막 사우디한테 많이 팔 때 어디한테 많이 팔 때 문제 더 크게 일으키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 나라가 인권 침해 문제가 있으면 이거 말이 되냐고 막 시민들이 조금 반발이 있는데 미국도 많이 수출하나요? 이것에 대한 제일 좋은 예시는 F-22랑 F-35인데 네. 미국은 최고 기술은 우리만 갖게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F-22는 절대로 수출 못하게 했는데 대신에 이제 F-35 나왔을 때 일본이나 다른 한국도 몇 대 갖고 있지 않아요? 39대? 그렇죠. 이제 한대 F-35 추락했어. 수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은 우리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다른 곳들은 이제 수출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많이 팔려고도 하고 지금. 약간 세컨 티어 거 많이 팔고 최고 거는 우리만. 역설적으로 유럽이 이제 2022년에 우크라이나전이 터지고 나서 유럽산 무기를 많이 산 게 아니라 미국산 무기를 많이 샀어요. 아 진짜. 전체 산 양의 거의 60% 이상을 미국산 무기 샀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게 메이드 인 EU 무기 사서 써야 된다 이제는. 그다음에 정책도 많이 내놓고 있고 22년도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많이 수출했지만 맞아요. 향후에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폴란드에서 이제 면허 생산을 K2 전차가 할 예정이에요. 메이드 인 EU. 그러니까 자동차도 잘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뭐 미국에도 그쵸. 공장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네.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유럽 네. 쪽에 진출 더 많이 할 수 그렇게 할 있고. 이제 뭐 전차 얘기를 바꾼다면 K2만의 약간 좋은 독자적인 기술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K2 전차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차 중에 제네시스 있죠. 네네. 좋죠. 전차계의 제네시스다라고. 진짜. 네, 왜냐면은 첫 번째 장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차를 만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창고에 있던 전차를 가져와서 이거를 싹 고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장비를 집어넣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 팔았어요 그동안. 왜냐면 냉전 시절에 찍어놓은 전차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전차를 안 만든 거죠. 있는 전차를 갖고 팔았는데 반면에 K2 전차는 새 거거든요. 차로 비유하면 수명이 많이 남아있고 최신 장비들이 많이 들어간 전차죠. 거기다 이제 가격은 뭐 절반밖에 안 되고. 오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00억대 이렇게 되는데 K2 전차는 한 50억이고 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죠. 네. 가성비 최고. 미국에서 만든 에이브람스 전차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엔진이 가스터빈 방식이 있어요. 가스터빈 방식 쓰면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K1, K2 전차는 그 언덕을 넘어올 먼 데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왜냐면 디젤 엔진 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가스터빈 엔진을 쓰는 전차들은 항공기 엔진이거든요. 이게 소리밖에 안 나.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와야 알아. 그건 장점인데 연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사실 경쟁력이 있죠 지금. 폴란드 수출했으니까 그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약간 유럽 타겟으로 이제 전차 약간 지배하려고 한국이 약간 노력 중이다. 근데 이제 아직도 K2 전차는 좀 약점이 있어요. 독일이 만든 레오파르트 2나 미국이 만든 M1 에이브람스 실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근데 K2 확인해야 전차는 아직 돼요. 이제 실전 경험은 없고 네. 요게 이제 약간 핸디캡이고 다만에 이제 가성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압도적이고 폴란드가 옛날에는 대부분 다 소련제 전차 썼어요. 소련제 전차는 3명이 탑니다. 조종수, 사수, 전차장. 근데 K2 전차도 3명이 타요. 조종수, 사수, 전차장. 아 그러면 똑같이 쓸 수 있. 그러니까 기존에 이 소련제 소련- 전차 쓰던 부대가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독일이나 미국에서 만든 전차들은 4명이 타거든요. 그럼 어디선가 한 명을 데려와야죠 이제. 그럼 이제 병력 운용 측면에서 그들 나라 입장에서는 K2 전차 편하죠. 그럼 독일하고 미국의 유명한 전차 좀 알고 계시나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레오파 2A7 전 세계에서 수출 가장 많이 되는 전차 중에서 하나죠. 뭐가 유리한 거 있나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메라가 수동하고 자동 포커스가 있으면 자동 포커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 타겟팅. 오 진짜. 그래서 직접 타겟팅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방호 장갑 있잖아요. 그거 유명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듈러 버전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라 가는지 달라서 그 나라에 상관맞게 장갑을 모듈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독일이 개발했지만 실제로 쓰는 것보다 그냥 수출을 위해서 뭐 잘 몇 개는 있겠지만 그거 세계적으로 모든 기술 압도적으로 1등일 건데 아니 실적은 1등인데 기술은 2등이죠.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실전 경험은 M1 에이브람스가 압도적이에요. 너무 많이 전쟁에서 많이 투입됐으니까. 썼으니까.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전차를 처음 만든 나라는 영국이잖아요. 지금 영국이 더 이상 전차 생산을 안 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영국이 만든 챌린저 2 전차도 봤는데 그 영국 챌린저 전차가 재밌는 게 뭐냐면 차문화
나가 있잖아요. 티를 끓일 수 있는 포트가 전차 안에 있어요. 이야.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출인지 안 해죠. 그런 거에 집중했다가. 이 전차 중에 유일하게 차를 끓일 수 있는 포트를 갖고 있는 거는 영국이 만든 챌린저 전차. 근데 영국 사람들한테 필수이긴 하죠. 네. 솔직히 여기 차 필수차예요. 네, 저도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이고. 케이크 춘차에 있으면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편의점용 약간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다른 국가에서 뭐 좀 포기했지만 한국이 성공시킨 신기술 항공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유튜브를 보시면 KF-21 조회수가 거의 뭐 속된 말로 떡상을 합니다. 오 요새. 진짜요? 일반 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관심이 많으세요. 오. 자부심도 갖고 있고. 참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거 만드는 회사에 한 2년간 근무를 했었고. 오 근무까지요? 저는 실제로 이제 시험 비행하는 것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했는데 전투기도 세대가 있어요. 4.5세대 전투기를 분류를 하는데 4.5세대 전투기 특징이 뭐냐? 약간의 이제 스텔스 성능, 센서 퓨전, 데이터 퓨전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같이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다음에 이제 KF-12고 4.5세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일단 우리 공군은 120대를 이제 주문할 예정이고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양산 1호기가 만들어서 막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이제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죠. 왜냐면 이제 가격대가 사실 지금 제일 그나마 싼 전투기는 F-16이에요. F-16은 대수가 거의 4,300대를 만들었으니까 F-16이 제일 좀 가격이 좀 낮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미국산 전투기를 사기 좀 애매한 나라들은 이제 KF-12 같은 거를 좀 살 수도 있고 좋은 마케팅이세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관심 갖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 기술로 만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현무 이제 탄도 미사일, 뭐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도 있고 다만 이제 이 현무 계열 미사일들은 해외 수출은 못해요. 그 MTCL이라고 미사일 통제 체계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거리 300km, 탄두 무게 500kg의 탄도 미사일은 수출해도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비용 얘기하셨는데 운영 비용도 고려해야 돼요. 비행기 맞아요. 만들 때. 그래서 사실 F-35 안 좋은 게 되게 비싸요 사실. KF-21은 훨씬 괜찮고 네, 되게 기술도 좋다고 얘기해서 사실 그래서 이제 네, 사실 맞아요. 좀 차이가 있어요. F-35는 비유를 하자면 스마트폰 같은 체계 반면에 이제 우리 4.5세대 좋은 피처폰 옛날에 이제 스마트폰 전에 썼던 최근에 보면 이제 유럽에서 킬 스위치 얘기 나왔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뭘 닦으면 전투가 작동을 안 한다. 팔았는데도 약간 네. 이런.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스마트폰 같다고. 아이폰 사용자가 있는데 테슬라라고 생각. 테슬라도 비슷해요. 그런 개념이에요. 전투기 자체의 그런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나라들은 뭐 유럽산 전투기 아니면 KF-21 같은 거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영국 언론사도 보니까 그 KF-21 높게 평가하면서 뭐 그 미티어 미사일도 네. 여기 설치돼 있다고 네. 성공했다고 그거 되게 대단한 네. 업적이라고 했는데. 미티어 미사일이 참고 말씀드리면 여기 두 분이 연관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티어 미사일이 유럽에서 만든 거예요. MBDA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거기 영국, 독일 여러 나라들이 같이 한국이 만든 전투기에서 외국산 무장을 발사하고 이러는데 성공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이 높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일종의 지표죠. 근데 이제 미티어 미사일이 좋은데 비싸요. 한 발에 40억이에요. 한 번 쏘면 이제 강남에 조그만 이제 꼬마 빌딩 하나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리트 있겠네요. 네, 그런 성능은 거까지. 좋아요. 그러면 독일하고 미국 대표하는 자체 생산 무기는 뭐가 있어요? 약간 제일 유명한 거. 뭐 아까 말한 레오파드 전차. A7 가장 유명하고 그다음에 HK416 총기. 미국은 무조건 F-22 제일 유명하죠. 비행기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이니까 아직 따라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다가 M16 유명하죠. 그 K2? 총기 K2도 M16 네. 따라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 말씀드리면 HK416은 한국군 특수부대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HK416을 만든 배경이 뭐냐면 미국에 보시면 델타포스라고 있잖아요. 델타포스 형들이 HK 해클라인 코어사에 의뢰를 해요. 우리가 쓸 총을 만들어줘. 이쪽에 부탁해요? 네. 미국 회사 네. 부탁 안 하고. 왜냐면 이 소총 쪽에서는 독일이 워낙 이제 잘 만드니까 부탁을 해서 만든 게 HK416. 그래서 이제 델타포스에서 썼고 그게 이제 전 세계 다 우리만 안 써요. 아 진짜요? 그것도 독일은 안 쓰고요? 쓰기는 하는데 거기다도 더 수출해. 수출이 많아요. 그러면 한국 군사력이 높다는 거 이미 약간 근거된 것 같은데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북한 때문이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사실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더 이상 유럽에서 전쟁은 안 일어날 것 같아 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국방비도 줄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방위산업도 축소가 되고. 반면에 한국은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도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죠. 북한이 자극을 준 건 확실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이 한국 공군을 경제한다. 그 이유는 가깝게 있잖아요. 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이 서해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이제 한국과 중국이 지상으로 맞붙어 있진 않잖아요. 네, 바다로 네. 있잖아요. 그쵸. 인천공항에서 베이징 가는데 비행기 타면 2시간도 안 걸려서 내릴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한국에서 뭘 쏘면 중국의 수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수도이네. 한국의 공군력이 계속 퍼지면 중국도 그만큼 수도에서 가까운 데서 뭔가가 이렇게 막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하죠. 제가 최근에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미 공군보다 이 숫자를 다 합쳐도 중국 공군은 못 이기겠고 숫자에서 압도하고 있더라고요. 숫자는 훨씬 많죠. 숫자는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4세대 그다음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도 중국 공군이 한 1,500대 갖고 있어요. 미 공군이 압도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앞서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우리 공군 전투기에 지금 5배 이상의 전력을 중국 공군이 갖고 있어서 바로 옆에. 네, 불안하죠 사실. 그 원인 때문에 사실 KF-21도 개발한 거예요. KF-21은 이제 북한을 막는 것도 있지만 주변국에 대한 이제 방어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공군 수준은 어떻게 해요? 참 죄송하지만 일단 독일 공군은 앞섰고 숫자 면에서는 앞섰고 처음부터 그랬을 거예요. 네, 지금 탑 10 안에는 들어가요. 세계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죠. 조시방 닉은 처음 한국인들이 이렇게 다 총기를 달 수 있다는 걸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약간 군대 훈련 거치니까 하고 여기저기 부대 있는 거 봤을 때. 독일인들도 원래 다 군대 갔어요. 제가 만 18살 될 때, 그러니까 14년 전에 그때까지 다 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안 가도 된 오, 진짜요? 년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갔을 때도 1년 정도 갔고, 한국 사람들 다 2년 가는데 총기 다 다룰 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한국 애들 같이 뭐 클럽 가는 남자애들 다 진짜 총기 들 수 있다? 이거 되게 충격이었는데 미국 사람에는 총은 합법인데 이런 군대 막 그런 기술은 아니죠? 아니 그것까지는 안 배우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총 잘 다룰 수 있다고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 왜냐면은 미국 80년대 LA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폭동. 그쵸. 그쵸. 폭동 같은 네. 거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마트나 그런 거 많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경찰들이 안 지켜주니까 한국 남자들이 총 소유권 갖고 있는 나라고 한국 군대에서 훈련받은 한국 남성들이 그거 합쳐서 자기 마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명해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약간 인정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 유명했어요. 독일하고 미국에는 그 예비군이라는 거 있어요? 예비군 제도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독일 다 직업 군인들이라서 그냥 정한 기간에서는 이제 예비군인 되기는 하는데 한국의 예비군 시스템이랑 좀 다르기는 해요. 1년에 몇 번씩 아니면 몇 훈련까지는 예비군일 때 와서 훈련하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전쟁 중이지는 않아서. Army Reserve, 뭐 National Guard Reserve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것도 가입하고 싶으면 가고 뭐지 실제로 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잠전하진 않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독일에서 최근 이제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뭐 시스템이나 기술 그런 거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기술적으로 AI나 그런 것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 드론도 그렇고 방금 5세대 그 비행기 얘기도 했었는데 미국은 이제 6세대 준비하고 있어서 지난주인가 2주 전에 트럼프가 보잉은 그거 만들겠다고 발표도 했어요. 중국이랑 미국 둘 다 6세대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6세대 한 5년 안으로인가 2030년 전까지 나온다고 얘기는 했어요. 독일 분위기는 뭐 독일은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계속 군사력을 좀 키우고 좀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고 그렇다가 해서 막 미국에서 6세대, 7세대 모시기처럼 정확한 건 아직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그냥 우리 군단한테 우리가 만든 기술만 제공해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기본을 깔고 이제 일단은 다른 기본 깔아야 군대도 한국 군사력 더 강화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우리나라 군대의 가장 큰 문제는 병력이 줄어드는 그쵸. 거예요. 인구가 인구 줄어들면서 절벽이 되니까 그러면 출산율 높이는 것도 도움이 그렇죠. 이 동북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율을 어떻게 높이냐. 이게 안보와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군병력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새로 청년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요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한국도 지금 모병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병력이 이렇게 계속 줄다 보면 모병제를 이제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인구 절벽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또 한 가지 이제 한국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잖아요. 향후에 더 첨단의 무기를 우리는 계속 만들거나 아니면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하죠. 그걸 경제가 이제 잘 받쳐줘야 됩니다. 병력 문제는 계속 무인 기술 나오면서 일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미국이 자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몸으로 움직여. 돈 있어 사람 필요 없어. 약간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역설적으로 병력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왜냐면 잘 보시면 양쪽이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지만 여전히 지상에서는 보병들이 소총을 들고 있으면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럽도 지금 뭐 징병제 얘기 다시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사실 이 우크라이나전 교훈이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2022년에 러시아군을 잘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예비군들이 많이 활약을 해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나. 근데 오늘 이 군사력에 대한 얘기 이렇게 깊게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하고 많은 거 배웠고 또 한국이 대단한 기술 발전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또 이런 비슷한 주제가 종종 나오니까 안타깝게 전쟁 얘기 그럴 때도 다시 모이고 재밌는 얘기 한번 합시다.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